예,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5,90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섬유, 의류, 음식료, 항공 등 내수 및 소비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고 전력기기 업종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는데 지수 상승으로 확대된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AI의 산업 잠식 우려가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고 이후 관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복성 관세 부과가 언급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AI 위협에 따른 기술주의 매물 출회도 심화됐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코드를 출시했고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의 현대화 지원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성 타격 우려에 IBM이 13% 넘게 급락했고 관련 우려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와 금융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관세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하락했고 달러도 국채 금리 하락과 맞물리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까지 휴장했고 유럽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면서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국 증시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자산 이슈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최종안을 앞두고 시장에서 이제 막바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일정이 상당히 몰려 있는데요. 전일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 함께 이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일에는 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가 최종안을 이제 점검하는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공동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전반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특히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최종안에는 그 거래소 지분 제한이라든지 은행의 어떤 지분 50% 플러스 1주 이상 컨소시엄을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면에 어떤 백서의 공시 의무 강화라든지 불공정 거래 처벌 근거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이 조금 강화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점은 최근 빗썸 사태 이후에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소비자 그 보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강화된 그러한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있는 어떤 그 최종 초안 점검에서 또 계속적으로 그 지분 제한과 어떤 발행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빠지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된다면 이번 기본법은 방향성과 감독 체계를 조금 우선 확장하는 그러한 구조로 좀 정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즉 입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속도 우선을 택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은 좀 세부 시행령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좀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러한 핵심 쟁점들이 하위 법령으로 넘어갈 경우에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좀 가변적인 규제 환경에 대응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이 두 가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사업 모델과 또 자본의 참여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기본법 통과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TF 최종 점검이 있은 이후에 발의가 통상 1에서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입법 예고와 시행령 입법 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에도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보험사들의 4분기 실적 발표 리뷰 자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건입니다. 첫 번째 DB손해보험입니다.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상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이유는 목표 주가의 큰 폭 상향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9.2% 수준에 불과하고요. 25년 DPS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서 저희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을 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6년, 27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이제 4% 수준입니다. 26년 상반기에 포태그라 인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연결 기준의 배당 정책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DPS 측면에서 업사이드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예상보다 빨리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3,350억으로 컨센서스를 22.3% 상회했습니다. 보험금 예실차의 큰 폭 개선과 손실부담 계약 환입 영향으로 보험 손익이 기대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현대해상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5,000원으로 40.6% 상향 조정합니다. 4분기 실적은 대규모 손실 부담 계약 비용과 부진한 예실차 그리고 보험금융 손익에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하면서 부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미 저희 프리뷰와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런 실적 부진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26년 실적 및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예실차와 손실부담 계약 비용에 반영되는 경험 통계는 직전 5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반영이 되게 됐을 때 순차적으로 비용 요인에 반영이 됩니다. 25년도 실손손해율이 억계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2-3년 동안 상대적으로 예실차와 손실계약 비용 부담이 컸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26-27년 사이에 턴어라운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25년도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된 신계약 전환 배수 역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CSM 조정이 4분기에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보유 CSM은 7.9% 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킥스가 이제 190%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뿐만 아니라 보험 리스크 증가의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4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730억 적자 시현했습니다. 보험 손익 쪽에서의 대규모 비용 반영이 원인입니다. 다음 하나생명입니다. 투자액은 홀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000원으로 상향합니다.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장기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BPS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부채 할인율 제도 강화 스케줄 완화를 반영해서 추가 자본 비용 요소를 하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판매 채널 확장과 신계약의 적극적인 판매 전략에도 불구하고 25년 보유 CSM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이 CSM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계약을 판매하는 것인데 2023년 IFRS 17이 도입된 이후에 매년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담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악화된 보험금 예실차와 손실부담 계약 비용 역시 터닝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분기 킥스는 157% 수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6.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순자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총 위험액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지표 개선이 선행되어야 되고 이를 위한 경영 전략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25억 원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보험 손익은 일부 상품의 소재율 가정 변경으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부담 계약 비용 환입이 이루어지면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지만 투자 손익 쪽에서는 변액보험 해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대한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청 담당 정동익입니다. 대한조선의 목표 주가를 기존 8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작년 매출액이 1조 2281억 원, 영업이익 2941억 원을 기록을 해서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24%에 이르렀고요. 4분기만 놓고 보면 27%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조선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수혜즈막스급 유조선 중심의 반복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건조 성과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강제
원재가의 하향 안정, 환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져서 지난해 대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한조선의 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2023년에 374%에 이르렀고요. 순차입금도 거의 3천억 정도나 됐었는데 실적 개선과 상장 과정에서 유입된 증자 대금 등으로 인해서 작년 말에는 부채 비율이 40% 정도까지 낮아졌고요. 단기금융 자산을 포함한 순현금이 5천억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중소형 조선사들에게는 낙인과도 같았었던 부실한 재무구조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높은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R&D나 투자 등을 위한 어떤 여력도 마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올해는 연초부터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올해 들어서 총 8척의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을 수주를 해서 어제까지의 누적 신규 수주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척당 수주 단가가 연초 8,599만 달러에 수주했던 거에 반해서 최근 수주는 8,869만 달러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10척에서 11척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미 2달 동안에 1년치 일감의 7-80% 정도를 수주한 셈인데요. 특히 현재 지금 클락슨 성과가 8,650만 불 정도여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삼성 E&A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8,000원을 제시하면서 현대건설에 이어 또 다른 최선 우주로 제시드립니다. 6년 내에 실현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 10개월 선행 기준 PB 1.4배를 중심으로 주가가 좋을 때는 1.9배에서 2.2배, 주가가 부진할 때는 0.7배, 0.8배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이 다소 빠르지만 이제 10개월 선행 기준 PB 1.3배 수준으로 평균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을 회복한 것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형 역성장 구간에서도 확인된 착실한 이익 창출, 기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성 설정, 배당 성향 레벨업까지 감안하면 1.75배 수준의 PB 저거 목표 주가는 결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중동 화공 플레이어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나가겠다는 삼성 E&A의 선언이 재평가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피어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류 에너지 부분의 한 축인 수처리의 경우 자일램이나 에콜랩들과의 비교가 점차 타당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LNG 분야에서도 LNG 플레이어들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타당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우건설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9,000원을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의 타겟 멀티플은 1.0배로 대표적인 원전주의 현대건설의 타겟 멀티플의 5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초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약 1년 3개월 만에 대우건설 의견을 바이로 상향하였습니다. 빅베스로 인해서 실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전 가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견 상향 이후 6영업일 만에 주가가 40% 이상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 주가 변경 시점이 다소 늦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빠른 딜레이팅이 올해 원전 산업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역시나 부각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타당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과연 실질적으로 원전주로서의 포지셔닝은 일어났는데 과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것인가를 대우건설이 보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점은 단순히 로컬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원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우건설은 이제 막 체코 수주를 하였습니다. 완공 경험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프로젝트의 빠른 시작과 순조로운 진행이 후속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ESG 인사이트 자료이고요. 박건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2026년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총을 기점으로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상법 개정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 규정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부터 좀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는 상법 개정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시행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정기주총이고요. 두 번째는 주총에 대한 공시 의무가 변화가 되었는데요. 일단 주총에서 의안별 찬반 주식수의 당일 공시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총이 끝나고 올해 7월이랑 9월에 순차적으로 이사회 구성 관련된 상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투자자 중에서도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들의 전술 변화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주 제한 유형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배당 요구나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일회성 요구가 많았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기업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재구성 등과 같은 주주 제한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아가서 주주 제한 유형을 넘어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한 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시 규정 변화 때문에 향후에는 주총이 끝나면 의안별로 표결 결과가 당일 공시에 맞물리면서 앞으로 세 가지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의 신임도에 대한 정량화, 그리고 반대표, 그리고 이 향후 캠페인을 위한 데이터 확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연합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안건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해서 크게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를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맞춰서 기업을 한 단계 더 밸류업 시킬 수 있는 기업에서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KB증권, KB증권.